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78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278페이지에 전자정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자정부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 전자적 시스템을 다 갖추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 전자정부다라고 하면은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이거를 관장을 하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조직 관련된 것들을 총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조직이 바로 이제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정보화를 구축하는 것, 정부 조직 내에서의 구축은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텐데, 그 발전의 역사를 보니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성과심의회에 요 NPR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미국으로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처음으로 전자정부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다. 이게 보니까 1994년이에요. 뭐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죠? 몇 년 전입니까? 한 25년 됐나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요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잘 없을 때예요. 잘 없을 때라 요게 최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뭐 전자정부 뭐 많이 왔겠죠. 이미 뭐 이렇게 그 민간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정부에서 많이 딱 끌어당겨 놨기 때문에 전자정부라는 건 뭐 좀 식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을 봐도 별로 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저 판단들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5년 전쯤에는 이거 뭐 새롭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 전자정부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얘기가 막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 때 사형 선고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감옥에서 이러저런 책을 읽는데 누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라면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넣어줬대요. 제3의 물결을 넣어줬는데 그걸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정보사회에 대한 눈을 떴다고 본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IT 산업 육성 같은 것들을 최일선에다 이렇게 내세워서 정책 추진을 했고, 그때 이제 벤처 열풍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것은 엘빈 토플러의 덕분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요때가 느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들은 정보화 다 했는데 우리는 뒤늦게, 이게 아니라 되게 초기예요. 초기입니다. 다 그런 뭐 비슷한 개념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아직은 못할 때인데, 우리나라가 좀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 IT에 진짜 뭐 최강국으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걸로 산업 경쟁력을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이죠. 자, 그래서 여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종이 위주에서 이제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이가 없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수수료,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간단히 처리하도록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세금 내는 거는 저 홈택스라고 있습니다. 국세를 낼 때는 홈택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낼 때는 위택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다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인인증서 가지고 들어가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 딱 눌러보면은 가만 아주 뭐 칼같이 올려놨어요. 칼같이 올려놔가지고 하나씩 납부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놓고 있죠. 뭐 그런 거야. 이제 또 지금 여러분들 표정도 또 뭐 별로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정부라는 게 그만큼
거의 많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것은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24. 요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설치가 된 건데, 그전에는 없었냐? 있었지, 비슷한 게. 그게 민원24라고. 요게 이제 24시간 언제든 내가 원할 때마다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민원 서류를 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24 개념으로 개편했어요. 이거 어떤 차이냐면, 민원24는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그 코너에 가서 그냥 뽑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운받고 뭐 이런 정도 시스템이었다 한다면, 정부24는 이제 말 그대로 1대1 맞춤형이랄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나에 관련된 정보들, 내가 이제 공적으로 그게 뭐 무슨 뭐 연금 뭐 이런 4대 보험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개인 페이지 비슷한 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재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전자정부가 각 기관들별로 이렇게 앞에서도 정보화 책임감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기관별로도 이 정보화를 준비하고 대민 업무도 정보화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들을 이제는 원스톱 민원 해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좀 통합하려는 시도들은 또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다 이런 얘기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1대1 맞춤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근혜 정부 때 또 열심히 밀었던 정부 3.0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이제 또 성립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부 3.0이라는 개념이 시험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왜 안 나오냐? 문재인 정부로 바뀐 다음에는 정부 내에서 정부 3.0이란 말을 안 쓴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시험에 출제될 거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지나간 뭐 역사를 물어보듯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뭐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린 정부 3.0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용어는 조금 뭐 퇴색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정부 3.0 개념이 없어졌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실 그래, 정권이 교체되면 앞에서 했던 정부에서 뭐 좋은 개념 만들어 놨으면 아이고 계속합니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가고 말이야.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보통 보면은 싹 다 바꿔버려. 자기네들이 이제 만든 그 개념으로 자꾸 탈바꿈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정부 내에서 갑자기 정부 3.0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 내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입만 열면 정부 3.0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뭐 상황 정도로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어졌냐?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3대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 3.0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참 잘 나올 때는 요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한국판 뭐 뉴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것들을 조금 이제 봐둘 필요가 있죠. 차라리 좀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한번 좀 봐두세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요때 이런 거 발표하면 따끈따끈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게 막 시험 나오고 그랬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선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질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겠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대 전략 10대 추진까지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어.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야, 뭐 좀 발표거리 좀 만들어봐. 그러면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다가 우리 이런 걸 할 겁니다 이러면 되게 거창해 보면은,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 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들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요. 자,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도 한번 딱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특징의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빅이지 않습니까? 빅이기 때문에 크다는 얘기죠. 네,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안에서 보면은 이 빅 안에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빅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거, 각자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각자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 속도가 무진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까지 이렇게 3대 특징을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네,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도 같이 다루면서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다 나눠져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3.0의 이제 특징, 요거를 딱 이제 보자면은 운영 방향이 국민 개개인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왔다. 그러니까 1.0, 2.0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1.0 단계는 아주 이제 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관이 주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방향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방문하세요. 해가지고 뭐 정보도 이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원하는 거 있으면은 민원 서비스도 해결해주고 뭐 이게 이제 정부 1.0 시대입니다만은 2.0이 되면 이제 인터넷을 기반에다 딱 깔고 깔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을 중심에다 놓자라는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렇게 되고 양방향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1.0은 아예 공개 안 하던 것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정도 오면은 그때 이제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행정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살짝 보여줄까? 이러면서 살짝 보여주는 정도.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정도로 왔다가 그리고 또 인터넷에 기반이 되니까는 굳이 직접 방문 안 해도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놨다가 3.0으로 오게 되면은 맞춤형 정보를 주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맞춤형 정보. 양방향이야 뭐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맞춤형 정보고요. 그 다음에 때 되면 정부가 정보를 오픈해라. 그러니까 뭐 꼭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대중에게 오픈하는 정보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국민 알 권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인데.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일단은 같이 오픈해 주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개념까지 오게 됐다. 정기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요 각자 취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화면 그대로 그냥 휴대하기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좀 뭐 핸드폰이 엄청 커지지 않아요? 핸드폰이 엄청 커져. 엄청 커져가지고 뭐 한 손으로 쥐기도 좀 힘들 만큼 커지는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이걸 하나의 영상기기로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특히 이동을 해서 다니다 보면은 그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책이 읽혀지진 않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안 하던 짓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서비스가 좋고 이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를 못하고 다 미국 거를 갖다 쓰는가. 참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그런 면에서 산업적으로 참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데들을 많이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이 유튜브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에 이제 요즘에는 뭐죠? 우리 그 IPTV도 아예 설치도 안 하더만요. 넷플릭스만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냥 실시간으로 TV 나오고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지 전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꺼내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기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밑에 유비쿼타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거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어떤 영화를 봐. 그러면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딱 여기까지 보고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잠깐 멈췄어. 멈춰 놓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TV를 딱 틀어가지고 딱 보려고 하면은 내가 그 프로그램 탁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내가 봤던 데에서부터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나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유비쿼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짐이 없이 나에 대한 정보가 항상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그죠? 담겨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을 딱딱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될까요? 유비쿼터스 나온 지가 이것도 한 15년은 될 것 같은데, 한 15년은 됐어, 유비쿼터스라는 게. 그래서 그때 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용어로서 이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IT 용어로서 꾸준한 생명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정부 정책적인 이름은 새롭게 명명되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IT 용어도 물론 이제 예전 구닥다리 개념이 된 것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쓰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을 점점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비쿼터스. 그래서 브로드밴드,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브로드밴드라는 말도 정말 이제 구닥다리 용어가 됐네요. 쓰지 않는 말이 돼버렸는데, 브로드밴드,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연계망들을 다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이제 제공돼. 행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고객 지향성 같은 걸 가지고 지능성, 형평성, 실시간성 이런 걸 갖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세상은 뭐가 오는 거냐면 온 오프가 저 같은 사람 머리에는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온라인 세상, 이건 오프라인 세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을 거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죠. 이제 애기들,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 얘네들은 온 오프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석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온과 오프라는 게 그냥 내 생활 영역일 뿐이지, 이것이 야 컴퓨터에 접속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생활의 공간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구축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유비쿼터스 정부 이렇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클라우드 슈밥 같은 학자가 알죠? 클라우드 슈밥 들어보셨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학자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2016년 이럴 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그때부터 엄청 많이 회자가 되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나보스 포럼이라는 걸 창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나보스 포럼 들어보셨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위스 나보스에서 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저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 경영 경제 쪽에 전망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밝히는 것인데 좀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어요. 1차, 2차, 3차 뭐냐 도대체.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요, 이런 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기계가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이제 예전과는 다른 세상이 열렸던 게,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 그 다음 단계 2차 산업혁명은 요걸 이제 전기 같은 거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이런 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분업화해가지고. 이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터넷이 깔리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왔던 게 3차 산업혁명이고, 그렇게 따지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잘 맞춰서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먹거리를 잘 찾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이거 뭐냐,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나올 게 있느냐. 봤더니 이제 융합의 시대래요. 융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 그렇죠? 그 융합의 천재가 스티브 잡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지가 자동차를 알질 않아. 별로. 잘 몰라. 그런데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맨날 그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것들이 인문적인 요소예요. 인문적인 요소.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 서비스를 누려야 될 것은 사람인데, 기존에는 보면은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편안한 것들을 우리가 창출해 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스마트폰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보고 저 괜찮네? 그래서 삼성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1등 뺏고 막 이런 거. 원래 삼성 그렇게 큰 기업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할 때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 삼성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는 제일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그래서 뭔가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상황인 거가 된 게 불과 뭐 몇 년 아니라고 몇 년 안 됐다고 봐야죠. 이제 그 전에는 남들이 잘하는 걸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그걸 모방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출중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어갔지만은 이걸 이제 싹 이렇게, 그죠? 세계에서 명실상부하게 1등 아닙니까? 뭐 화웨이 이런 데는 약간 좀 이제 아직은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고, 중국 내 소비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속에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 테슬라 같은 자동차 같이 이런 게 이게 전자기기인지 이동수단인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이런 정도의 이제 물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 크게 번지기 전에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했나? 뭐 했는데 전자박람회를 열었더니 현대도 가고 삼성도 갔어요. 근데 삼성은 자동차를 들고 나왔고 현대는 전자기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의 시대란 그런 것인 것이죠. 그런 것인 거예요. 현대인데 자동차를 안 갖고 가고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전자기기라는 거지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런 거를 선언하고, 삼성은 야, 이 자기네들 전자기술을 가지고 차에다가 접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대요. 이게 이제 융합이다, 융합. 근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융합 말고도 앞으로는 아직은 창출되지 않은 융합의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공무원 준비만 해서 되겠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융합의 시대의 융합적 아이디어들을 청년들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양하게 해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인가 옛날처럼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민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분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융합의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 옛날에는 자리가 중심이 돼서 그 자리에 사람을 끼워 넣고 이 사람이 평생 간다 뭐 이런 개념, 그런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개인이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 이 회사에 가서 잠깐 일해야 되겠어 라고 들어가서 일하고, 야 됐어 이 말하면 나 배울 거 다 배웠어 이러고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지리스가 말입니다. 아지리스가 미성숙 성숙 얘기를 하면서 인간들은 미성숙 단계로 들어가지만은 조직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문성 쌓다 보면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뭔가 성취욕도 생기고 이러는데, 조직은 그걸 시스템화 한다고, 좋게 말하면 시스템화 해가지고 야 너는 계속 이 일을 해야지, 야 너는 시키는 거 해, 주어진 거 매뉴얼대로 해, 자꾸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안에서 여기 이제 악순환 모형이 생겨버린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야 여기서는 내가 뭐 계속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 튀어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해야 되는데 약간 모순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의 또 좋은 점, 또 이 타이밍에서 또 한 말씀드리면 평생 직장이면서 순환보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때는 좀 스트레스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 분야를 막 집중적으로 파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일 저 일 이렇게 다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사람이 지루한 것이 좀 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크게 여기에 이제 부응하느냐가 또 좀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어려운 일을 찾아가세요. 자꾸. 그래야지 이 일을 하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그건 뭐 선택이니까 나는 그래도 편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내 발전 같은 게 최고의 목표라면은 자꾸 어려운 일을 찾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뭔가를 자꾸 뚫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좀 이렇게 좀 몸도 고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발전은 확실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공직 내부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장점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아무튼 융합의 시대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한 군데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조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존에 없던 것들을 창출해 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 시대에는요 원격으로 무언가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인데 어디까지 가능하냐? 여러분 있잖아요. 드라마 작가가 사양산업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 TV의 드라마의 그 막장 드라마들 봐봐요.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AI가 충분히 한다. 충분히 한다. 근데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는 뭐 기생충 같은 뭐 이런 시나리오라든가 기생충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 스테레오 타입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대중성이 있는 이유가 익숙해 좀 나오는 게 이런 상징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어렵진 않고 좀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의 의식을 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AI한테 딱 맡겨놓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TV에서 하는 아침 방송이나 이런 것들 그 막장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그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창작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거기다가 만 편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다 넣어주면 그거를 여기저기서 조금씩 요소를 따다가 탁 결합해 놓으면 새로운 막장 드라마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 의사들이 그거에 쫄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난리를 치고 저러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고 저러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저거는 의사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젊은 학생들 욕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돼. 쟤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경쟁. 옆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잖아. 그리고 경쟁의 결과는 어때요? 경쟁 결과는 우리 사회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몰빵해 주는 거거든요.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경쟁의 원리는 잘 활용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경쟁만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얘네들이 보여줬어. 얘네들이 보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좀 이렇게 덜 발달됐다 할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봤을 때 그런 기회를 못 얻었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갖출 시간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 막 그냥 주장하고 심지어 응급실에 멈추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거는 살다 듣다 뭐 이건 처음 봤어. 살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기네 주장이 관철될 수가 없어요. 다 떠나서 일단 그런데
이런 행동도 서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입니다요, 이 경쟁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혼자 잘나서 산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남들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기술이 하나도 없어. 자기 기술이 없어. 남들이 해놓은 걸 갖다 결합시켜서 같이 잘 살자, 이 개념으로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이걸 잘 봐야 돼. 나 혼자 잘나서 내가 니네들 다 물리치고 내가 혼자 다 성공할 거야, 이걸로는 어려워.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야, 물론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의원 만들고 그러면 혼자서도 이렇게 먹고 살 거리가 생길 수야 있는 또 직업 특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사회하고 조응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주장이 공허해져 버려요. 그리고 남들이 의사 선생님도 고맙잖아요. 고맙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막 다 깎아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최고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눈에 띄더라. 이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스스로를 좀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쟁을 강조했을 때, 경쟁만 강조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뭐 또 미래 사회에 이게 부응하는 사회 방향 가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 의사들이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런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좀 합디다마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이거예요. AI가 원격 진료를 하기 시작하면 의사가 안 부족할 거다. 정부가 그 방향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막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요,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제대로 검진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 구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한 30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한참 기다렸다 들어갔더니 뭐 어떠시냐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러면 끝나. 그러고 어떤 경우는요, 혈압약 타먹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병원 가야 되나? 내가 혈압 재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나 혈압 얼마야? 그러면 이 약 계속 복용해야 되겠다. 그 정도 판단하는 거야. 뭐 굳이 사람 만나야 되나? 근데 계속 사람을 만나게 시스템화돼 있죠, 지금은. 그래 병원이 돈도 벌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AI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사 판결 나오면 어떨 때 되게 불만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또 이 편견 같은 것들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왜곡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세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외성의 한 사례로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외성의 한 사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5심이 나면 2심, 2심에서 5심이 날까봐 또 3심까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1심, 2심 무죄인데 3심에서 유죄, 이런 경우도 있거든. 에? 그럼 뭐야? 3심은 최종심이거든요. 대법관들이 잘못 판단하면 가외성이 없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오판 가능성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야, 이거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AI에다 집어넣어 보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결론. 앞으로는 이런 식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 부분을 이제 이 기계나 정보 시스템이 다 대체해 버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남는데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가 아까 말했다시피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거칠 때마다 사양산업이 있고 새롭게 또 창출된 산업 분야가 있어요. 그건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세는 뭔지 알아요?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왔다는 거예요. 저녁 있는 삶이요? 1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근데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나?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구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나가서 지 먹거리를 자기가 벌어야 돼.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보면은 5살, 6살짜리 애들도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대공황 같은 거 거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또 이제 보장해주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집안에 한 사람 대표 선수가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확립이 됐지. 그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야. 10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확립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급여 수준은 옛날보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거를 구축해 온 거예요. 구축해 온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 그렇게 되겠네?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눠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 아까 말했던 화두만 던진 거잖아요. 융합 이런 거 그죠? 융합 그래서 아까 협동 이런 얘기도 제가 한 거고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연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개인의 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자꾸 만들어질 건데 그 단초를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돼. 거기 보면 별의별 또라이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통한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그 안에서 막 꼽히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대체가 좀 되겠죠. 대체는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 근데 그것이 혁신인 거예요. 왜 사람이 안 해도 될 일을 사람이 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되지. 대신에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들이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잘 배분해 줄 것인가, 분배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다보스 포럼 같은 데에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 주자 그러면 되게 새빨간 진보의 아젠다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보수 쪽에서 이러다 산업 다 망한다. 왜냐하면 대공황도 소비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나온 현상이었으니까 이게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비는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업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일이니까. 당장에는 자기네 세금 걷어가면 싫지만은 기계를 도입했다고 세금 내고 로봇 도입했다고 세금 내고 이런저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또 하나 있어. 구글에서 있잖아요. 검색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보통은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검색질 한번 하는 거마다가 새로운 정보 창출이에요. 빅데이터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자이기도 한 거예요. 유튜브요? 지네가 뭘 만들어? 만드는 거 없잖아. 그건 기계장치 저거면 그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영상을 봐주고 그러면 거기 로직이 생기죠. 이 영상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추천도 해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뮤직 같은 거 보니까 뭐 개인이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업로드 해놓으면 그걸 사람들이 또 어쩔 때 듣기 좋은 음악 그래가지고 찾아서 들을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유튜브가 지가 다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세를 걷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걷어다가 기본소득을 주고 각자 하고 싶은 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이 필요하면은 잡쉐어링하고 그러면은 뭐가 와요? 놀라운 상상도 해볼 수 있지. 토마스 모어가 자기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써놨던 유토피아 같은 유토피아란 말 알죠? 거기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일한다고 돼 있어. 4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지만은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대목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 시험에 지금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주제예요.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 크게 제가 다루질 않아가지고 교재에다가는 요 타이밍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그린 뉴딜 뭐 이래가지고 한국판 뉴딜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댐 같은 걸 만들겠다. 그거 알죠? 데이터 댐. 왜 데이터 댐이냐? 그랬더니 한번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게
그 댐이라고 하는 거가 그 옛날에 후보댐이라고 저 때 그 진짜 뉴딜 할 때 그때 그 댐 건설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도 댐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꾸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그게 그 습성들이 남아갖고 공무원이 설계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공무원이 민간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걸로는 융합과 창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판만 깔아준다. 판 깔아주면 그 안에서 놀게 해줘야 된다. 그죠? 놀게 해주고 그러면서 실패했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를 하다가 망하면은 개인 인생이 끝나. 우리나라는 사업하다 망하면 개인 인생이 끝나.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몇 번 찝쩍거릴 때 다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발만 담궈. 그러니까 확 못 가.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못 걸겠더라고.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봐야 되거든. 걸어봐야 되는데 거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거 사업 못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에서 다 건 사람 중에 일부가 되게 크게 성공하는 거고, 그죠? 걸었다 망한 사람 훨씬 많아요. 인생 걸었다가 망한 사람 훨씬 많고, 이 사람들은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어려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알아요. 알아갖고 여러 가지 창업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망하더라도 개인이 망하지 않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래갖고 개인 책임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융기법 같은 것들을 좀 배우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융 선진국이에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저기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사람을 딱 보고 얘는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빚을 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갚을 능력이 돼. 얘한테 걸어볼 만해. 그래서 은행이 얘한테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너 사업 아이템 있어? 봐봐. 뭐야? 그래? 대출해줄게. 한번 해봐. 이걸 해. 걔네는. 그런데 우리는 은행 가봐요. 은행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담보 있어요? 담보? 물어본다. 담보 있냐고. 땅이나 집 있냐? 땅이나 집이 있으면 대출해주고 없으면 잘 안 해줘. 없으면 안 해줘.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이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받으면 이자가 막 20몇 %야. 이런 식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금융기법 가지고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최신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시험에서 문제 출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뭐 자주 다뤄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그 지금의 경향성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제가 공무원들이 다 주도해서 민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직도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판을 깔아주는 거. 그래서 민간이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유비쿼터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개념도 알죠? RO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LOT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네, 깊숙이 들어와요. 지금도 뭐 원격으로 맘만 먹으면 하긴 하는데 통합이 아직은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물건들이 다 LG 거다. 그러면 LG가 뭐 있지? 뭐 싱크 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면은 그러면은 집안에 뭐 이렇게 TV를 켜라 꺼라 뭐 커튼을 닫아라 열어라 세탁기가 뭐 몇 분 남았냐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다 돼요. 싱큐라고 하나? 뭐 그런 개념 만들어놨잖아요. 잘 안 써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실현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일상생활들을 다 그냥 다 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은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용화하는 것에서 아직은 좀 불편해. 그걸 딱 연결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고 이런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그리고 기업마다 자기네 모듈을 따로 갖고 있으니까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집에 보면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뭐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구축이 된다면은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오겠죠. 사물 인터넷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전자정보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의사전달 28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달 요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의사전달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전달 이게 이거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연상될 때 떠올려 보는 게 공부에 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있죠? 포스트 커브 기억납니까? 포스트 커브 누구였죠? 학자가? 듀얼릭. 듀얼릭의 포스트 커브에서 거기 보면 R이 있어요. R. 포스트 커브 할 때 R. R이 있는데 R이 뭐였어요? 레포팅. 보고죠? 이 의사전달이에요. 그게. 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갖다 바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조직 내에서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공식적 이제 의사전달과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시험에서는 이게 간간히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장단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장단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었답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장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장점이 뭐예요? 저는 정제돼 있겠죠. 정제돼 있어. 문서화한다든가 말이야. 아니면 보고를 한다든가. 대놓고 이제 공식적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지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의사 전달이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정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한 정보들이 흘러다닐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비공식적 의사 전달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드라마, 기업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꼭 요쪽 라인, 요쪽 라인이 있죠. 착한 놈 라인, 나쁜 놈 라인이 있어. 네? 그렇게 라인이 있는데 그 특히 나쁜 놈 라인 쪽에서 보면은 꼭 요 비둘기 역할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윗사람한테 갑자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본부장님 그러고 와가지고 왜 그래?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면 저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비공식적 의사전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런 의사전달들이 있어요. 비공식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제가 느껴본 게 이렇게 이제 저도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이외에 비공식적으로도 이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이 담배 피러 가서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술자리나. 술자리는 따라갈 수 있지만은 담배를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담배 피러는 안 따라가거든. 그 냄새 맡는 것도 짜증나고 잘 안 따라가는데 가끔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해줄 말이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담배 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 그럴 때는 뭐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따라가지. 그런데 뭐 굳이 상습적으로 나가는 것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안 다니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하고 그 사람들의 정보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 한마디씩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들었어? 뭐 이러고 얘기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나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 근데 이게 정보량이 장난 아니에요. 정보량이. 그 나중에 봤더니 나만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공식적 의사 전달의 한계가 또 여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정보량이 적어. 정제된 정보, 공식화할 수 있는 정보만 떠다니니까 요거랑은 좀 다르죠. 요거는 뭐 양이 많습니다. 양이 아주 많아. 양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양은 많고 그런데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게 많죠.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라든가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라든가 이런 말들을 붙여가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지.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음모론이 막 발전하기도 해.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게 퍼즐이 완성되잖아요. 퍼즐을 이래서 이렇구나 이러고 자기들이 막 추론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은 문제지만은 그러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정보량이 되게 많고 추론해 볼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신속성이 있죠. 신속성 바로바로 전달하니까 바로바로
신속성이 있다. 돼요?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식적 의사 전달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얘보다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확인도 해봐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어려운 얘기 없어요. 어려운 얘기 없어. 그래서 확인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재미 삼아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공식적 의사 전달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요게 공식적 의사 전달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평적 의사 전달이 있고 수직적 의사 전달이 있는 거예요. 수평적 의사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 의사 전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평적 의사 전달이다 그랬을 때는 서로가 뭐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회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회람은 어떤 뭐 책자 같은 걸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돌려서 봐라. 회람 이런 것도 있고 뭐 수평적 의사 전달도 충분히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분업화 있잖아요. 우리가 분업화를 해놓으면 여기 투명 벽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투명 벽들이 있으니까 이 벽들을 좀 넘어서 정보가 흐르는 게 좀 좋죠. 뭐 그런 정보 시스템들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고, 수직적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서 또 이제 나눠지겠죠. 여기가 이제 하향적 의사 전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상향적인 의사 전달이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지시, 명령 이런 건 하향적 의사 전달 같은 게 될 것이고, 보고,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향적 의사 전달 같은 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좀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의사소통에 요게 이제 그 장애 요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 요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적 요인, 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인적 요인. 왜냐면은 인적 요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향적 의사 전달을요, 권위적인 윗사람이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조직에서요, 이런다? 나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니라고, 그죠?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막 윗사람이 해. 툭 하면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라. 그리고 다 하래. 그 회의 시간에 뭐 이제 어떤 의견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실패해. 이런 식으로 커트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을 닫게 돼. 말하라고 그래서 말했더니 개쪽 주는 거야. 이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거는 안 될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말하는 사람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또 말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입을 닫아. 그럼 자기가 막 혼자 떠들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의견을 말해버려. 그럼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은 이게 문제라면서. 이게 문제. 기회를 줘도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 부려. 제일 골 때린 일입니다, 이게. 응?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조직에서 사라져주면 조직이 잘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 앞에서 왜 그거 봤었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봤잖아요. 그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편승 기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결합 개선이라고 그러죠? 누가 아이디어 내면 그거를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좋은 점을. 그거 이런 거 좋네. 옛날에 해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안 됐는데 그런 것만 주의해서 한다면 좋은 방향인 것 같아 라든가. 그러면 거기에다 딴 사람이 그거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네 이렇게 해야 자유분방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이게 안 그러면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이 짚어 채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인적 구성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단과 과정과 조직 구조적인 요인, 뭐 방금 전에 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게 아예 조직이 권위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조직이야. 계층제적인 조직이야 그냥. 그러면 또 말하기 힘들어요. 그 속에서는 뭐 해봐야 이게 가능하겠죠. 상향적 의사전달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에 종류들에도 표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밑에서 위로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결제를 올려서 결제가 통과되면은 의사 전달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의사 전달이 이제 막혀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품위제라 그래요. 품위제. 품위. 이건 권위적 조직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제해야 하면 더 위로 가는 거고, 결제를 안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품위제 맹점이 그런 게 있죠. 내가 낸 아이디어 부장님이 지 아이디어라고 그래. 그러고 윗사람한테 인정받아. 이런 경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권위적인 조직이면은 뭐 위로 전달하는 방식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도 좀 있죠.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관료제 문제점으로 이런 것도 좀 본 적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이 개선적인 지시 명령 구조와 밑에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더 높아. 이럴 때 나오는 갈등,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권위적 조직에서는 그러면은 윗사람이 내가 권위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자꾸 억압해버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직 전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이런 게 의사 전달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공공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Public Relations 이렇게 나왔는데, 이 PR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는데 한번?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요. 콥과 엘더의 정책 의제 설정 이론에서 외부 주도형 있었잖아요. 그거 외부 주도형 보다 보면 거기서 외부 주도형 말고 외부 주도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콥과 로스가 내부 주도형이라는 걸 또 제시했잖아요. 거기 보면 동원형이 있었어요. 동원형을 보면은 이거는 뭐였냐면은, 동원형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정부 의제로 먼저 정부가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중 의제로 알려. 이런 거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국민들한테 알려. 그럴 때 등장한 게 PR이에요. 정부가 정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Public Relation, 그래서 PR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광고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업체 광고랑 다른데, PR은 이 공익성이 전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 교류적이고, 진실성을 담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PR이라고 하는 거, 정부가.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전, 이런 것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수직적이다. 이 수직적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물론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PR도 수직적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전제하면 수평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수직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진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단점 같은 것들은 다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PR을 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아무튼 이런 개념도 있다 정도로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 공개 제도를 한번 볼까요? 정보 공개 제도는요, 역사를 물어보기도 해요. 아까 이거 정보 1.0 얘기하면서 90년대에 와가지고 정보 공개 제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보 공개가 이게 정보 공개 제도가 청주시 등에서 조례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92년도의 얘기입니다. 92년도의 얘기인데, 이게 91년도에 있잖아요. 지방의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91년도에. 그러고 이듬해인 92년도에 이제 몇몇 지자체들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요. 정보공개 조례. 이런 거를 만들었고, 96년도가 되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좀 늦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법률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 했다는 얘기예요. 1992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996년도가 되면 법률로서 이제 국가의 어떤 정보도 이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정보 공개 제도의 그 역사는 그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정보 공개는 자 이제 누가 청구를 하느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뭐냐면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외국인 용어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외국인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외국인들이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다 그랬을 때는 이 외국인 누구나 다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보를.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국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내 거주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저 정보를 원하는 사람, 외국의 학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사업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두셔야 돼요.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있고, 정보 공개 기관, 예, 대상 기관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는 말이에요. 중앙정보당에 들어가고요. 중앙정보 들어가고, 지방정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냐면은 공공기관이 들어가요. 공공기관 앞에서 얘기해 줬었죠. 예, 여기 이제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정부기관 이런 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들도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만 있잖아요. 다만 여기 이제 공개 대상을 한번 봐보세요. 공개 대상에 요게 이제 대상 기관은 이렇고 내용, 공개 내용을 봤을 때 여기 이제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 게 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국가 기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못 해주지. 못 해주지. 국정원에다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작년에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활동했는지를 공개해달라. 해줘요? 해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공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나 알고 싶다. 비공개한 것도 다 공개해줘라. 안 해주죠.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당연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개인의 어떤 그 신상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의 활동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또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데 단 공무원 있죠? 업무 담당자의 성명이나 담당자 성명, 정책을 추진했거나 뭐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런 이제 담당자 성명이나 직위는 공개 대상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당연히. 누가 이 일을 한 거야?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책임을 묻지. 이건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저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공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누가 처리했는지 담당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아니냐? 아니라고요. 프라이버시가. 그거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됐죠? 공개 대상. 그리고 이게 이제 기관경과 등으로 뭐 이제 국가 기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풀어줍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유형은 문서 등등 뭐 모든 수단이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 방식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다 가능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공개 신청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가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를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요. 기간은 10일. 10일 이내에 이걸 공개하겠다 말겠다는 걸 또 결정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했으면 빠르게 신속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에 연장도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거부를 당했을 때는 왜 거부냐?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장치들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단 있잖아요. 이렇게 하되 요거는 있잖아요. 공개 시 공개 방식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문서 등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문서 등 다양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뭐 열람도 있지만은 열람도 있지만은 뭐 이제 배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열람 등의 방식으로 한다. 뭐 이것도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공개는요 신청자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를 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전국에다 모든 국민 보세요 이렇게 다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청자한테 이 정보 원하신 거죠? 보세요. 그러고 신청자한테 보여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남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청구가 돼요. 비용이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공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있는 정보,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달라는 건 줄 수 있는데 공무원한테 이 정보를 이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엑셀 작업해서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알고 싶으면 요거랑 요거랑 통계를 다시 내가지고 그걸 재가공해서 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된다. 안 받아준다. 그렇게는. 됐어요? 저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거기까지 메모를 좀 해두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론을 드디어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인사행정론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